안녕하세요. 축진막입니다. 토트넘과 맨유의 치열했던 경기. 토트넘이 맨유를 이기면서 귀중한 승점을 챙겼습니다. 과연 경기는 어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가 체력적인 부담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 경기의 가장 큰 중요 포인트를 토트넘의 체력이 떨어지는 타이밍이라고 봤습니다. 그럼 이 토트넘의 체력이 떨어지는 데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 토트넘이 소유권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 즉, 공을 뺏기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서 역습당할 확률을 줄이고 전속력으로 달리는 횟수를 줄여야겠죠. 두 번째, 전방 압박에서 성과를 얻을 수 있냐. 포스테코글루 특성상 홈 경기에선 전방 압박 시킬 확률이 높고 만약에 할 거라면 거기서 공을 뺏고 소유권을 유지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럼 이 포인트에 대응을 한다면 맨유에게도 중요한 포인트가 정리가 되겠죠. 토트넘이 소유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니까 반대로 토트넘의 패스 미스를 유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토트넘이 전방 압박을 걸 거니까 그 전방 압박을 어떻게 잘 뚫어내고 어떻게 역습을 갈 수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맨유가 역습에 많이 성공할수록 토트넘은 수비 복귀하기 때문에 먼 거리를 강한 강도로 뛰어야 하고 이는 토트넘의 체력 소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토트넘이 얼마나 공을 소유하는지를 포인트로 잡아서 보겠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제가 중요하게 봤던 건 토트넘의 선수 구성입니다. 메디슨이 부상해서 복귀하면서 좌측에서 주로 공을 돌리는 선수는 손흥민, 스펜스, 메디슨이 되었습니다. 이 세 선수의 공통점은 주발이 오른발이라는 겁니다. 즉, 사이드 쪽에서 압박을 받더라도 왼쪽 어깨로 공을 지키고 다시 뒤쪽으로 돌려서 내줄 수 있죠. 셋 중 누가 왼쪽 측면에서 압박을 받더라도 어깨로 지킬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는 추가가 되는 셈입니다. 또 단순히 소유가 아니라 메디슨 같은 선수들은 수비 사이 공간에서 공을 잡으면서 한 번에 돌아설 수 있는 능력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메디슨의 컨디션이 좋았기 때문에 공을 안 뺏기는 거에 한술 더 떠서 앞쪽으로 돌면서 파울을 얻어내거나 의미 있는 위치에서 공격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죠. 또 여차하면 이런 식으로 손흥민이 측면에 몰렸을 때도 공 지키고 메디슨 쪽으로 돌려주면서 평소 토트넘이 무너졌던 경기보다는 훨씬 더 공을 소유하면서 플레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대쪽은 어땠을까요? 반대쪽에도 소유의 강점이 있는 클루셉스키가 있었습니다. 스피드 같은 부분은 모자랄지 몰라도 몸을 잘 사용하면서 공을 다시 지키면서 뒤쪽으로 리턴해줬죠.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서 다시 공이 살아서 나갈 수 있는 구조가 잘 형성이 됐던 토트넘입니다. 또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센터백들이 모두 정발로 구성되었다는 것도 소유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줬다고 보는데요. 왼쪽 센터백은 왼발잡이 벤 데이비스, 오른쪽 센터백은 오른발잡이 단소입니다. 벤 데이비스는 실제로 검정색 화살표대로 패스를 했습니다. 왼발이니까 가능한 각도겠죠. 그런데 만약에 벤 데이비스가 아니라 오른발잡이 센터백이었다면 빨간색 루트로 패스를 줄 겁니다. 이 차이가 뭐냐? 빨간색 화살표대로 패스를 주면 조금이라도 맨유 선수와 가까운 상태로 공이 굴러가게 됩니다. 반면에 검정색 화살표는 맨유 선수들과는 최대한 먼 루트로 공이 굴러갈 수 있죠. 그래서 토트넘은 좌우로 공을 돌릴 때 큰 사고가 나지 않으면 최적의 구성으로 공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벤 데이비스부터 시작된 빌드업이 손흥민에게 도달했을 때 손흥민은 어깨로 공을 지키면서 가장 바깥쪽으로 다시 돌려줄 수 있죠. 다시 벤 데이비스가 단소한테 공을 돌리고 단소는 정발 센터백이니까 가장 바깥쪽 루트로 클루셉스키에게 줄 수 있습니다. 클루셉스키는 다시 받아서 뚫지 못하면 가장 바깥쪽 루트로 왼발로 다시 돌려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U자로 방향 전환하는데 맨유 수비진의 가장 바깥쪽 루트로 공을 돌릴 수 있었기 때문에 또 소유하는 데는 평소보단 편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소유의 강한 구조는 통계에서도 좀 알 수 있었는데요. 오늘 토트넘의 빌드업 방향 내지는 공격 방향입니다. 왼쪽 39%, 오른쪽 37%. 거의 좌우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한쪽에서 계속 공이 놀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이렇게 좌우를 번갈아 가면서 빌드업 내지는 공격을 했다는 얘기고 조금이라도 물이 고일 것 같으면 다른 데로 방향을 돌려서 패스미스와 역습을 방지했던 토트넘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로 인해서 토트넘은 평소보다 소유를 잘할 수 있게 됐고요. 이는 통계에서도 드러납니다. 전반전 점유율이 66대 34로 토트넘이 많은 시간 공을 가지고 있었고요. 토트넘이 전반전에 체력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토트넘이 문제 중에 하나가 공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저 U자 빌드업 하면 답답한 거 아니냐. 근데 제 생각은 그때와 지금이 달라서 이거에 대한 답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공에서 U자 빌드업만 반복하고 너무 상대를 뚫지 못해서 답답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지금보다 토트넘이 잘했을 때입니다. 챔스권에 도전하고 더 높은 위치를 봤을 때죠. 하지만 지금 토트넘은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자신들의 치명적인 약점인 체력 문제를 최대한 노출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단 패스미스 안 하는 거, 소유권 유지하는 거, 이런 것들부터 잘해야 되는 거죠. 토트넘이 최근 무너질 때 패턴들이 비슷합니다. 체력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방 압박하고 패스미스하고 수비 복귀 엄청나게 많이 하고 체력 떨어지면서 실점하고 나중에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최소한 오늘 경기는 전반전에 체력을 아끼게 되면서 그동안 반복되었던 문제는 줄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토트넘이 최소한 자신들이 할 걸 하더라도 상대가 잘해버리면 그런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맨유는 절호의 기회에서 득점 찬스를 놓치게 되는데요. 전반 22분경에 가르나초에게 아주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패스 스피드도 좋았고 오른발잡이라 니어포스트, 파포스트 둘 다 생각할 수 있는 각도여서 가르나초에겐 아주 득점하기 좋았죠. 하지만 여기서 유효 슈팅도 못하면서 골대 위로 공을 날려버리게 됩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아주 다행인 상황이었고 맨유 입장에서는 승부를 가를 수도 있을 만큼의 결정적인 미스였죠. 반면에 토트넘은 한 번 온 기회를 잘 살렸습니다. 공이 오른쪽에 있기도 했고 토트넘은 공이 있는 쪽에 메디슨까지 지원을 시키면서 맨유 선수들도 자연스럽게 그쪽에 몰리게 되었고요. 오른쪽에서 과부하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맨유 수비진이 한쪽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가장 경기장 바깥쪽에 있던 손흥민은 프리하게 있을 수 있었죠. 이때 포로가 벤탄쿠르에게 열어주고요. 벤탄쿠르가 가장 바깥에 프리하게 있던 손흥민에게 주고 손흥민이 이 공을 왼발로 바로 안쪽으로 넣어봅니다. 이 공은 맨유 수비에 못 맞고 베리발 쪽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베리발이 공 잘 잡아놓고 왼발로 슈팅. 사실 이런 골대 앞 혼전 상황에서는 자세가 제대로 잡히든 안 잡히든 일단 때려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굴절이라는 것도 있고 골키퍼가 시야를 방해받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베리발은 왼발로 땅볼 슈팅. 이 슈팅 자체는 오나나가 막을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나나가 일단 1차 세이브를 했는데 여기서의 집중력이 메디슨이 맨유 수비진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일단 이 오나나가 공을 막는 순간에 메디슨은 한 발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미 출발했단 뜻이죠. 하지만 맨유 선수들은 두 발이 다 땅에 붙어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메디슨은 이 집중력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여기서 메디슨이 선제골을 득점하게 되고 이는 결승골이 됩니다. 그리고 전방 압박 부분도 짚어봅시다. 토트넘은 역시나 예상했던 것처럼 전방 압박을 시도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두 가지가 달랐어요. 첫 번째, 아까 소유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맨유가 공 가지고 있는 시간이 적었겠죠? 그럼 전방 압박할 일도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맨유가 토트넘의 전방 압박을 잘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맨유는 아모린 감독이 오고 나서 후방에서 짧은 패스로 상대의 압박을 풀어나가는 이렇다 할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맨유 축구의 약점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토트넘 선수들이 공이 없는 선수들, 즉 공을 받을 선수들을 한 명씩 잘 묶어놓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럼 결국 맨유에게는 롱킥밖에 없었는데 여기서 호일룬이 등지고 잘 버티냐? 그것도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맨유가 토트넘의 전방 압박을 풀어서 역습을 가고 토트넘을 수비 복귀시켜서 체력을 소모시키는 일을 전반전에는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전반전에 아껴놨던 체력은 어디에 쓰일까요? 바로 후반전에 쓰였습니다. 이 경기가 75분 이후에 서로가 역습과 역습을 반복하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토트넘의 전환 속도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맨유가 역습 나가려고 할 때 토트넘이 바로바로 압박을 들어가주는 역압박이 좋았고요. 또 맨유에게 역습 당할 때도 토트넘 미드필더들이 더 빨리 복귀하면서 맨유 공격수들을 쌈 싸먹을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후반에 체력을 유지시키는 데는 교체도 한몫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오른쪽 맨유의 교체 명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표시한 린델로프를 제외하고는 거의 아카데미 레벨의 선수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반면에 토트넘 선수들은 유로파리그나 리그, 또 컵 대회에서 1군 무대를 경험해본 선수들로만 구성이 된 교체 명단입니다. 여기서부터 양 팀이 사용할 수 있는 교체의 폭이 달랐고요. 그런 교체 명단 퀄리티의 차이는 교체 수행 횟수에서도 차이가 났습니다. 토트넘은 64분부터 교체를 시작해서 교체 카드 5장을 모두 소비했고요. 선수들의 배터리를 잘 갈아 끼워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맨유는 90분이 넘어서야 교체 카드를 한 장밖에 쓸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고요. 이는 후반전에 체력 차이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그 외에도 개개인 선수로 보면 토트넘은 스펜스가 공수 양면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요. 비카리오 골키퍼도 오랜만에 복귀했지만 여전한 수비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토트넘은 맨유를 꺾으면서 리그 12위까지 올라가게 되었고요. 맨유는 리그 15위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맨유에게 더 암울한 건 안토니, 레시포드 같은 선수들을 임대 보낸 마당에 아마드, 마이누 같은 선수의 부상이 연달아 터지면서 앞으로도 험난할 거라는 게 더 무서운 점이죠. 과연 맨유는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토트넘은 부상에서 복귀한 선수들로 지금의 승리를 반등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